이제 우리 앞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우리가 사왔을 때 장부에 기록할 때 상품이라고 쓰거나 원재료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쓸 수 있는 경우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자산을 먼저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그럼 물건을 팔았을 때에 우리가 그날 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날 돈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날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나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매출 채권과 그리고 기타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이라는 건, 이 매출 채권은 상품 매출과 매출이나 아니면 제품 매출로 발생된 채권이에요. 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만 매출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매출 채권 외의 채권은 전부 다 기타 채권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기타 채권. 자, 그럼 이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그냥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뭐 일주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거나, 아니면 우리 월말에 받기로 했거나, 다음 달에 받기로 했거나, 혹은 카드로 결제 받거나,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우리가 결제 받는 입장에서는 승인돼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오늘 돈 안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으로. 혹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으로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 분류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이 계정 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팔 수도 있고, 뭐 쓰던 에어컨이라든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다든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주식을 판다든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외상을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안일미 받을 숫자 쓰는 미수금을 쓸 건데, 어음을 받았을 때도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예요. 자금 관리가 아니에요. 자금 관리에서는 당연히 어음의 만기와 그 상태를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챕터는 자금 관리가 아니고 재무회계예요. 그럼 재무회계는, 자, 우리 이 채권은 자산이죠. 자, 한국 사람은 착하다고 제가 그랬죠. 채권이 자산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자, 채무는 부채인가요? 그 느낌은 들죠. 그 반대말이 채권이에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의 자산이에요. 채권은 지금 매출 채권이든 기타 채권이든 얘네들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 장부에 차변에 적혀질 애들이에요. 내가 물건 팔면 대변에 나갈 거고, 차변에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얘는 반대편 대변 가서 지우는 건 차변에 내가 돈 받았을 때, 업 만기가 되어서 차변에 돈 받았을 때 지울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인데 외부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재무회계에서는 너네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면서 채권은 발생할 수 있겠죠. 매번 현금 거래하면서 물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 채권은 딴짓거리 하면서 외상으로 준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매출 채권은 그래도 우리 영업활동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는 표현으로 이 두 개를 관리용으로 사용을 할 건데, 또 제출할 때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나 은행 이런 곳에 제출할 때는 이 또한 그냥 매출 채권으로 합쳐서 보여줄 거예요. 제가 어제 예를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좀 들었었는데,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볼 때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다, 받을 어음이다. 우리 전에 그 재무상태표 쓸 때도 이 글자들 써본 적 있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얘는 왜 미수금이 없어? 자, 미수금이 있는 회사로 좀 갈게요. 얘네들은 왜 다 미수금이 없어? 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도 있고 미수금이 있고, 이건 우리가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제출을 할 때는 미수금은 어음이든 외상이든 다 이거 한 계정 과목 쓰니까 있는데, 우리 얘는 매출 채권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출 채권이라 그러면 이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근데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임대업에서는 임대료 수입도 매출일 거고, 용역 제공하는 회사는 용역 매출도 매출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제조업이거나 제주 및 도소매업이라서 제가 쉽게 가자고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한정을 적은 건데,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로 생긴 채권은 전부 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이 계정 과목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음일 때예요. 어음을 받게 되면 특히 우리가 보유 중인 땅 팔고 어음 잘 받을 거예요. 그럼 땅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겠죠.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수금. 그래서 자, 이 계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쓴다. 외상이든 어음이든.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반대인 채무도 함께 볼게요. 자, 채무는 느낌상 우리가 부채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채무도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채무도. 그럼 이 매입 채무는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 시 발생된 채무예요.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사면서 오늘 돈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팔 때만 외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올 때도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는데 그때 우리 회사가 그냥 외상을 하게 되면 계정 과목으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게 되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건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을 때만 쓰는 건데, 이때 우리가 외상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 샀으니까 나한테 들은 게 원재료니까 차변에 쓰고, 대면에 돈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그럼 외상했으면 외상했다고 쓸 건데, 그 사온 게 원재료나 상품이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줬다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채무는
무진장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기타 채무는 왜 무진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냐면,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다 카드 결제로 돈 나갈 거지 오늘 돈 안 나가겠죠. 근데 카드에서는 매출과 매입이 차이가 있는 게, 매출자의 입장에 봤을 때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그날 돈 안 들어와요. 카드사 승인나에 돈 들어오는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요. 그럼 장부에 통장에 돈 나간다고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수히 많은 기타 채무를 생긴다라고 외상한다고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식비도 법인카드 끌고 올 거고, 차 기름 넣는 것도 법인카드 끌고 올 거고, 필요한 물건 살 때도 법인카드를 많이 결제하겠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미지급금이 생겨요. 미수금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용하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미지급금은 무수히 많은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어음을 반영해 주면 그때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에 따라서 우리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쓰고, 그 외에는 미수금, 미지급금 계정 과목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꼭 필히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디 회사에 돈을 갚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록을 해줘야 우리 장부 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같이 작성이 돼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뭐 더 많이 쓸 건데, 우리 시험에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건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처럼 코드 번호 등록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우리 어제 제가 그 500번 800번 구문하라고 적혀 있는 그 입력시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 칸이 있죠. 거기에는 채권 채무에는 우리는 꼭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왜 별 4개씩이나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의 합격 의무를 얘가 좌우를 제일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말 할 거예요.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많은 사람이 거래처 안 틀려서 실수해서 빼먹어서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걸 분계 정확하게 잘했는데 거래처 하나 때문에 틀렸다고 하냐? 예, 틀렸다고 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3개만 틀려도 9점이에요. 3개만 거래처를 안 써도.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게 70점 합격인데 65점에서 75점 사이에요. 그럼 그게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거래처 몇 개 안 쓰는 거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죠. 저한테 실제로 과거에 자주 일어났던 일이, 시험 봤는데 자기가 예상 점수가 있었는데 이제 합격 발표 날 때에 점수 차이가 막 10점 정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때에 A형, B형이 있는데 실기는 똑같고 A형, B형이 문제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A형, B형 선택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열변을 토하시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기 뱅뱅 사거리 있는 쪽 가면 바로 이면도로에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 있어요. 거기 세무사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인터넷 신청해 놓고 본인 거를 15분인가 30분 정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이제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 신청을 하러 가실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하철에서도 막 몰아시고 하시는데, 거기만 가시면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마우스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주나 봐요. 그만큼 거래처가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얘는 진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제가 자,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A다 B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거래처 이름이 있으면 뭐 여기에 재민상사다 그럼 제가 재민상사 이렇게 써둘 건데 이름을 모르면 A다 B다로 계정 과목 아래쪽에다가 알파벳 기호를 집어넣는 건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써도 되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 쓰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계정 과목 쓰는 거는 당연히 정답이에요. 그런데 틀린 계정 과목을 쓰면 거래처 원장이 망가지게 되겠죠. 다른 장부가. 그럼 거래처별로 정확한 금액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래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은 우리 시험에서는 금융거래처는 시험 기준이 아니에요. 채점 기준이. 그런데 보통 예금에 거래처 쓰고 싶다면 이 보통 예금은 어디 은행 통장이다라고 써야 되는데 A라는 거래처한테서 돈 들어왔다고 보통 예금에 A라는 거래처를 쓰게 되면 오답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계정 과목에 맞는 거래처는 안 써도 되는 거에 쓰면 정답이지만 엉뚱한 거래처를 안 써도 되는데 엉뚱한 거래처 써서 틀리는 거는 그거 부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개하면서 아래쪽에 A다 뭐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래처 꼭 써야 된다라고 의미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도 그 표시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꼭 표시하는 방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시험 볼 때에 USB 메모리에다가 작업을 해서 USB 메모리를 제출을 하고 시험지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시험지에 문제를 보고 풀 건데 그럼 문제 보고 푼 후에 본인이 적어놓은 걸 컴퓨터에 한 방에 입력을 아마 거의 대다수가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안 까먹는 자기만의 좋은 표현 방법을 무조건 써두셔야 돼요. 내가 적어놓고도 컴퓨터 입력할 때 안 쓰면 본인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꼭 쓰는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제가 적었던 외상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 계정 과목들도 당연히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채권 채무는 뭐 외상이었다,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 이런 것만이 채권 채무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 채무의 범위는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건 채무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내 돈인 거야. 제가 뭔가를 물건을 나한테 줘야지만 이렇게 그 돈이 걔 돈인 건데 우리 계약금이든 뭐든 그건 아직 내 돈인 거죠. 그건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채권이라고 범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쓸 거예요. 지금 이 돈 내 돈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채무다는 표현을 할 거예요. 내 돈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셔야 돼요. 얘도 중요한데 얘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 시험 중에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한 게 얘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놓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을 뭐 사용하는 예를 가지고 좀 보면 간단한 예만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제품 100만원 매출하고 뭐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죠. 제품을 팔았으면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10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우리 느낌상 제품 팔면 나한테서 물건 나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쓰셔도 돼요. 근데 얘 성격은 수익이에요. 수익. 얘는 자산이 아니에요. 왜 매출이잖아. 나 이익까지 같이 포함했잖아. 80만원에 만들었다고 해서 80만원에 팔 일이 없겠죠. 원가가 80만원이면
나의 이익 20만 원 붙여서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게 수익인 거예요. 그럼 얘는 수익인 건데 수익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팔았다고 하면 대변에 그냥 쓰시면 분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는 건 오늘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제품 매출이거든. 항상 외상이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품 원재료 이건지 보고 얘가 상품 매출이면 여기에다가 제품 매출이면 외상 매출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A 회사로부터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 외상 대금 그냥 100만 원이.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왔다는 거 알겠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이다라고 써서 높여주고. 그럼 돈 들어온 이유는 내 장부에 외상 매출금 적어놨던 애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얘 받았으니까 더 이상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없죠? 받았으면 끝났잖아. 그죠? 돈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죠? 그러면 얘 지워야 될 거잖아. 우리 지우는 방법 뭐라 그랬죠? 반대쪽. 그래서 이 반대쪽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적혀 있는 애는 얘가 반대쪽으로 지워진 거예요. 그럼 지우려면 같은 계정 과목에 같은 금액에 같은 거래처를 써줘야지 얘가 장부에서 정확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에 A라는 회사의 외상 대금이 얼마인가 우리가 찾아봤을 때에 이 돈 빼고 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우기 위해서. 그럼 외상 대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외상 물건을 팔았을 때는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이라서 차변에 생기는 건데 이 외상 대금을 회수하면 이제 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 자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상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써서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똑같이 제품 100만 원 매출하고 어음으로 수령하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라고 쓰고, 자, 차변에 어음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확인하고, 얘가 일반적인 상거래면은 얘는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100만 원이다 라고 처리할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제품 매출이니까 받을 어음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00만 원이 계속 100만 원이 말을 빼먹네요. 자,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우리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차변부터 봐도 되고, 이제 이 어음은 돈 들어왔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돈 들어왔으면 이제 얘는 끝났죠. 그래서 반대로 받을 어음 100만 원, 차변에는 돈 들어온 게, 얘를 지운 게 보통 예금에 돈 100만 원 들어와서 지운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미수금이었으면
미수금을 지웠겠죠. 지금 오른쪽에 쓴 거 처음엔 장부에 기록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장부에 기록했던 거 지운 거예요. 지금 얘도 처음에 외상매출금이니까 돈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 지우려고 쓴 건데 제품 매출이 아니고 토지를 팔았다면 미수금이라 적었으면 미수금을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계정 과목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채권이 소멸될 때는 장부에 있던 걸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워준다고. 자, 그럼 우리 기타 거래도 잠깐 보면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토지 장부가액 100만 원을 1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쓰면 그냥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자, 토지는 계정 과목 안 어려워요. 토지예요. 건물은 건물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추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럼 토지 팔았으면 우리가 장부에 있는 거 지워야 된다고 했죠. 처분 팔았으면 장부에 1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내 재산으로. 그럼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토지 100만 원을 쓰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했죠. 근데 얘는 지금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네. 그렇죠. 이때는 미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 매각에 대한 미수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먼저 써도 되고 이 미수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금을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미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내가 장부에 처음 기록할 때의 미수금이라 쓰니까 얘를 받았을 때의 미수금을 지우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이 회사가 보유 중인 토지 자,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매각하고 어음으로 수취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토지 100만 원짜리를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걸 팔았으니까 1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는 어음 받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봤더니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어음이라더라도 미수금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지 매각 대금으로 보유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 그럼 이번에도 보통 예금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는 우리 지금 위에 거 안 나오고 아래 100만 원이라는 것만 적혀 있다고 하면 토지 매각 대금으로 보유 중인 어음 그럼 장부에 미수금 적혀 있었겠네라고 생각해내야 돼요.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 하나만 나올 거거든. 그러면 나는 돈 들어왔고
토지 매각 대금으로 어음 받았던 거였으면 장부에 미수금 적혀 있었겠네. 그러면 미수금을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 테스트 입장에서 하면 당연히 그걸 돈을 받았을 때에 지워주는 계정 과목도 처음에 장부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어음 가지고 저하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은 조금 앞선 내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 건데, 자, 88페이지로 좀 갈게요. 88페이지. 자, 우리가 제품 100만원 매출하고 어음으로 수령하다 라고 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원이고 어음 받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만원 써뒀는데, 이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우리 가는 네 가지 경우를 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 장부에서 이 받을 어음을 지우는 경우예요. 자, 일단 이 앞에서 하나 보긴 했는데 걔 빼고 4개예요. 자, 우리 이 앞에서 봤던 건 지금 이거였죠.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발생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발생을 안 해요. 어음은 그 어음에 지급 처 지점까지 적혀 있어요. 그 은행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 은행까지 갈 차비나 시간적 소요할 바에야 은행에 넣어두고 은행이 관리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은행이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셔도 자, 은행 그 어음 같은 거 받으면 은행에다가 우리 흔히 꽂아준다고 표현하는데, 그 은행에다 넣어주면 은행이 관리를 해서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의 돈을 찾아서 내 통장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추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음의 추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에 보면 뭐 채권 추심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채권 추심팀이라 그러면 마치 느낌은 돈 안 갚는 사람들 막 찾으러 다니는 느낌 들죠. 그것도 돈 받아주는 행동 맞아요. 근데 은행에 보면 추심 1, 2, 3팀 뭐 여러 팀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은행끼리 환거래 해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팀도 우리 추심팀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어음의 추심이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어음이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 얘를 관리해서 제 통장에 보통 예금에 돈을 이체해 줬어요. 그럼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쓸 거고,
대변에는 이제 받을 어음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계 위치는 알겠는데, 자, 이 받을 어음은 내가 지워주는 거니까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걸 그대로 100만 원이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 내 장부에 얘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지워줬는데 문제는 은행이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은행이 우리한테 자기 그냥 100만 원을 다 넣어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은 우리한테 추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한테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럼 추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돼요. 맡기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우리 숫자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 3만 원을 빼고 줬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97만 원만 들어오게 된 거죠. 은행이 추심해 주는 대가로 자기들이 3만 원을 빼고 우리 97만 원만 넣어준 거예요. 그럼 난 우리 기업의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큼만 올려줄 거니까 그럼 이렇게 97만 원을 올려주고 그럼 지금 나는 100만 원짜리 어음이었는데 97만 원만 들어왔어요. 차변대변 금액이 3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3만 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은행은 뭔가 이체를 하든 추심을 하든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은행이 하는 소득 중에 하나, 투자 말고도 수익원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우리는 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상생활에서도 수수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도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500번, 800번, 900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일단 900번은 아니죠. 자, 왜 900번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 지었죠? 900번은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문제에서 900번대 영업의 비용 처리하라고 할 때만 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900번대는 제외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500번, 800번인데 자, 500번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얘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전혀 안 보이죠? 그러면 800번대를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800번대가 판관비라서 판매 쪽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 관리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관리비의 범위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저는 물건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으면 800번대 가라고 그게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 계속해요. 방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 없다는 건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 자금 관리하면서 들어간 돈이구나. 그래서 이 어음의 추심에 대한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의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판관비. 자, 판관비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음의 할인. 자,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자, 하나는 매각 거래가 있고 또 하나는 차입 거래가 있어요.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어음을 판매한 거고 차입 거래는 어음 담보로 우리 차입 돈 빌린 거예요. 대출.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 차입 거래는 안 나오고 매각 거래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우리 세무이유까지는. 그런데 실기에서는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론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제가 차입 거래 분계도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매각 거래를 가지고 보면 이 어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음을 팔았으니까 이제 나한테서 어음이 없어졌으니까 이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그럼 팔면 장부에 있던 받을 어음을 지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어음을 팔고 내가 돈을 받을 건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어음하고 바꿔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100만 원 있다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100만 원 바꿨는데 여러분이 어음을 받더니 어음 만기가 올해 크리스마스예요.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착하신 분은 그때까지 안 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길다면 이자라도 받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이자가 뭐냐면 할인료예요. 이 할인료는 그 어음을 사간 사람이 원하는 만기까지의 이자예요. 얘는 취득자가 생각하는 만기까지의 이자 성격이 할인료예요. 오늘 날짜부터 어음을 사간 사람이 그 오늘 날짜부터 만기 때까지, 어음 만기 때까지의 그 이자를 우리는 할인료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더니 100만 원인데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잠시만요. 할인료 3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한테 1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3만 원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할인료 3만 원을 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어서 100만 원 받으면 이자를 받은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할인료가 3만 원이면 이 3만 원을 빼고 저한테 97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이 3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얘는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예요. 자, 매각 거래에서는, 자, 지금 내가 판 게 받으러 온 매출 채권이죠. 이걸 팔았어요. 그럼 처분이고, 근데 팔면서 3만 원 손해 봤잖아. 그래서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할인료는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얘는 우리 영업 활동이 아니죠. 우리가 보유 중인 어음을 팔아서 손해 보는 건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근데 번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격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900번대의 영어 외 비용의 성격이고, 이걸 쓰는 경우는 매각 거래에서 쓰는 할인료예요. 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 자, 양도라는 건 넘기는 거죠. 배서라는 건, 자, 어제 제가 그 어음 이야기, 수표하고 어음 하면서 한국조폐공사 그 그림 봤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그 어음에는 원래 기하 또는 기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처음 발행할 때는 귀하라고 나한테 누가 발행해 주면 우리 회사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주도록 처음 원칙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이제 그 귀하인체가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지시인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칸이 뒷면에 있는 배설란이에요. 그래서 배설을 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나이든 사장님 만나시면 나중에 어음 받아오면 야 뒷면에 적혀 있더냐 라고 말하는 게 배서 받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발행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뒷면에 글 적혔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에요. 자, 이건 좀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보면,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치 샀죠. 원재료를 100만 원치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발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서 이 원재료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다. B라는 회사한테 어음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재료 100만 원을 매입하고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이때는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을 사는데 이번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었으면 내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제품 매출로 어음 받았으니까 이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이 넣으면 장부에 받을 어음 적혀 있는데 이걸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거죠. A 회사한테. B 회사한테 원재료 샀다 하더라도 우리는 B 회사한테 원재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부에 있던 거 넘겼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배서 양도할 때는 따지는 게 아니고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고, 우리가 발행할 때는 따지는 거예요. 발행할 때는. 자, 지금 두 개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회사가 발행자고 귀하를 B라는 회사를 써서 발행하는 경우고, 얘는 이거는 우리 회사를 귀하로 해서 A라는 회사가 발행해서 받았던 거를 넘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최초 기록이고 얘는 제거하는 기록이에요. 이건 처음 장부에 쓰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쓴 거고, 만기되면 지급어음을 지울 거예요. 근데 얘는 과거에 받은 어음이라 써뒀던 거 남쳐버리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음을 주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쉬었답시다.